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는 생존 욕구가 아닌 다른 게 가장 근원에 있는데 시기심이라고 생각해요. 버블이라는 건 이 군중의 시기심이 극단적으로 작용했을 때 시기심이라는 것은 대상이 되려면 나도 하면 된다라고 쉬워 보여야 돼요. 눈이 먼 상태예요. 눈 있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오랜만인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었어요? 네,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젊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이 급성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거 자산운용에서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오종태 이사입니다. 네. 네, 이효석 대표님하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후회가 돼요? 옷도 이렇게 입은 거 보세요. 저는 아, 손님이라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인터뷰 할 때마다 옷을 뭘 입어야 되는지를 너무 고민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이제 자매 채널인 안대공학에서 이거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이게 저희 큰아들이 입으라고 사주신 거예요. 아, 이 채널에 나온다고? 네, 아, 진짜요? 만나봤던 우리 아, 큰아들. 네. 진짜? 네네. 아, 네. 되게 너무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저번에 티 쪼가리 입고 와가지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이사님한테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환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네. 환율 이야기가 나올 때가 많진 않은데 네. 요즘 이제 환율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쭤볼까요? 제가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기존의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그 복잡해라는 거에서도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말이 네. 듣는 기존에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네. 나쁘죠. 기분 나쁘죠. 네. 왜 나 기존에 하던 대로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이러냐 이런 예, 생각이죠. 예. 그 방법이 먹히면 상관이 없는데 안 먹힐 때는 바꿔야죠. 그쵸. 예. 환율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 보면 지금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해석을 과거 방식으로 하는 게 좀 저는 귀에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환율은 그냥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달러냐 달러가 아니냐. 아, 이게 무슨 엔화냐 유로화냐 원화냐 위안화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달러와 달러가 아닌 통화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 현재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달러는 최근에 지난 한 2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AI 사태라는 과학적인 부분에서의 선호도나 아니면은 경제의 순환론에서도 미국이 가장 강력한 부분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나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으로나 다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험한 자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달러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최근에 와서는 이게 너무 위험 자산이 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위험 자산의 조정도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하다 보니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또 발생했는데 그것에서도 또 달러예요. 결국은 달러가 안전 자산이면서 또 위험 자산이면서 다 선호되는 구간.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요. 완전 자산 아닌가요? 완전 자산. 바로 이렇게 1년 되면? 전에 M7한테 붙여있던 완전 자산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달러가 완전 자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환율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완전 자산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자산을 특성을 갖고 있는 통화란 존재하지 않아요. 달러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것이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산이란 말은 만드신 말인가요?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퍼펙트 S신가? 네네네. 이게 처음에 제가 이 말을 쓴 게 미국 예외주의라는 US exceptionalism이라는 맞아. 단어가 SVB 사태에 나온 다음에 방송에서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M7이라는 것을 magnificent라는 용어잖아요. 근데 magnificent라는 용어를 보다가 저게 그럼 완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썼던 말입니다. 되게 그냥 인사이트가 딱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안전한 거냐, 위험한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한 거야. 이거 네. 완전해. 네. 아, 위험할 때도 그렇고 안 위험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죠. 네. 너무 압도적으로 우월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달러 스마일이라는 개념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좋아도 좋고 네.
경제가 안 좋고 위험해도 맞아요. 그렇고 뭐 맞아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달러 스마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네.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다 달러는 세진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요즘은 모든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과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위험한 것과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아직도 네, 네.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그리고 시장이 너무 지나쳐서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시차를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세상에 반영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예전에는 공존하지 않던 것들이 시간적으로 공존하는 게 많아져서 점점 이것들이 붙게 되면 약간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붙게 되면 이 부분에서 벌어져 있던 게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할 때, 안 위험할 때 어떤 것들이 시차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위험할 때와 좋을 때가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이렇게 되면 완전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전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완전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속도의 변화로 인해서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완전하게 위험과 좋음이 공존하게 되는 완전히 나타나는데 이게 그 빠른 현상들이 나타난 게 M7이라는 그 현상일 때랑 지금 달러라는 이 두 가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1,400원까지 왔어요. 네. 그걸 반영해서 네. 원화는 이미 많이 약세가 됐어요. 그렇죠. 물론 뭐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위기 그래서 때 이제 가치까지 이창용 들어왔잖아요. 총재님도 네. 너무 빠르다. 네. 인정하는데 빠르다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사례가 있을 때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전에 M7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게 아하. M7도 지금 M7이 아니잖아요. 6개 됐다가 4개 됐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M7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M7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있을 때 그때가 지금부터 한 3에서 6개월 전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피크였잖아요. M7 현상은. 달러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가 좀 지나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현상의 피크에 도달하겠죠. 지금은 피크에 가까울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언론을 틀면 다 환율 얘기.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해? 1,400원이 증권사 타겟 환율에서 자료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얘기고 그 인정한 근원적인 이유가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분,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미 가격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 당연히 아시다시피 통화라는 것은 상대 가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절대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해진다라는 것도 특정한 선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가속될 수 있는 우리가 테크 기업들을 그리면서는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는 그림들 성장률이 점점 빨라지는 곡선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환율은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이 새롭게 생기는 현상을 M7 회사들이 만들고 지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주가를 그린 건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이 그렇죠. 이렇게 가는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달러도 무한정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나이키를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네. 왜냐하면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네. 우리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얘기하신 게 이 탈동조화라는 얘기가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뭐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것처럼 이제 어제도 파월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면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을 받아들여지면서 이게 또 환율이 약세가 됐는데 트리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현상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ECB도 그렇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지역에서는 뭐 물가도 잡힌 것 같고 뭐 미국은 안 잡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상황이 달라서 금리를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지난 2년 정도의 금융시장, 그러니까 위험자산의 상승이 굉장히 강했던 구간을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가장 강했던 2008년도 서프라임 때나 99년 IT 버블 때나 와의 차이점이 하나가 큰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뭐냐면 IT 버블이랑 지금을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테크의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위험 자산 전체가 상승하면서 부동산의 가격도 같이 올랐어요. 당연하죠. 뭐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흥분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 가격 거죠. 전체가 올라가는데 서브프라임 때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죠? 네, 그게 더 제일 부동산이 핵심이 있었어요. 앞서 나갔고 다른 위험 자산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형태였잖아요. 지금은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의 문제들이 글로벌 전체에 너무 많아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을 필두로 한 문제가 있고 주택 시장은 굉장히 강하지만 어떤 시장이 강하다고 하면 그 가격과 거래가 같이 강해서 한마디로 P와 Q가 같이 강한 게 진짜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P는 강한데 Q는 강하지 않아요. 아, 가격은 올랐는데 거래는 안 된다. 지금 금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전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P와 요인 외에 Q 요인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2년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강한 미국 시장이 역사상 고점을 뚫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잘 안 가는 상태의 자산 시장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점을 더 강조를 하지 공통점을 더 강조하기에 대해서 현상은 되게 달라 보이는데 지금 질문하셨던 한국의 문제는 그 부분이 다른 점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 미국의 정책에 따른 글로벌 전체의 경기의 요인, 코스트의 요인 이런 것들이 금리의 전통적인 요인이 더 강하느냐라는 것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는 신호나 현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하다는 걸 나타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되겠죠. 인정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뭐 한국 시장에 대한 것은 반도체 위에는 정말 관심이 없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이게 얼마나 안 좋길래 인하를 하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해석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아,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이번 주에 이창용 총재도 미국 가서 연설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PII인가 거기 피터슨 경제연구소 거기서도 막 하시고 네. 잘 듣고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잘 해주. 잘 좀 근데 인하하는 듯 안 하는 듯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창용 총재님보다 지금 현재 그 자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환율은 그렇고 네. 우리나라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이 이미 역사상 고점을 넘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등산으로 치면은 7, 8분 능선은 넘었다고 봐야 될 확률이 높겠죠. 네, 네. 그러면 이 7, 8분 능선을 넘었으면 그다음부터 마지막은 굉장히 불꽃이 화려하고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말 이제 버블이라는 단어가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떠오르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주식시장 어떻게 보냐라고 드렸는데 네. 이제 문제를 바꾸셔서 버블이 올 거냐 안 올 거냐로 이제 바뀐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얘기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라는 이제 함의가 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버블이 온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가 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올해 그 버블의 마지막 엔진,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은 첫 번째 엔진 떨어뜨리고 두 번째 엔진, 세 번째 엔진 이런 식으로 엔진이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첫 번째 엔진 떨어지지 좀 됐고 두 번째 엔진 쏴가지고 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엔진 쏠 수 있어 없어 라는 건데 그 세 번째 엔진을 올해 FOMC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을 틀어주면 네. 그게 마지막 엔진의 불꽃의 연료가 아닐까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2단 로켓 상태에서는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이 시장이었고 근데 3단 로켓 올 줄 알았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뭐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정의 현상을 만드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값이 중요합니다.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현상을 이런 로켓으로 비유할 수 있어 보이고요.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 세 번째 로켓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이었다가 두 번이었다가 지금 뭐 한 번이야 뭐야. 그러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확률은 올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올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올릴 같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올려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유지하는 부분이 지금 또 아주 트리키한 것은 선거라는 게 껴있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서 9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 이후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뒤로 미뤄진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부분이 당장 뭐 사실 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두 달 정도 이제 가장 이 클립이 올라가면 많이 보실 테니까 네. 그 구간에서는 일단은 미뤄지는 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다행스러운 게 지금 1분기 미국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80% 이상의 회사들이 84%인가요? 그 더 좋아요, 실적. 예상보다 네, 좋은 네. 실적을 발표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축이 있어요, 시장은. 그래서 그리고 시장을 받쳐주는 가장 큰 힘은 재정 정책과 지금 통화 정책이 더 플러스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3단 엔진이라고 미뤄졌지만. 친다라고 하면 AI가 바꾸는 과학적인 발전이라는 그 과학의 힘과 이 실적이라는 발표에서 좋은 뉴스 플로우 이게 지금 밑단에 있고 윗단에는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문제가 복잡해졌던 부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는 부분, 금리가 상승한 부분, 이 세 가지가 누르고 존재하는 있는 것 거고. 같아서 이 두 가지 힘이 둘 다 강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7부 능선과 9부 능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앞으로는 한두 달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한 3번 인하한다고 했으면은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3월인 줄 알았다가 이제 5월인 줄 알았다가 이제 6월인 줄 알았다가 네. 어제 보니까 이제 9월. 9월로 와 있죠. 근데 이제 9월이면은 네. 대선 2달 전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죠. 더 민감할 거란 말이죠. 네. 이제 이대로 가서 금리를 안 내리고 만약에 경기가 더 안 좋다는 얘기가 그때 나오면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고. 그렇죠.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만약에 그때 그 의사결정을 하려면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누가 봐도 명확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면 9월 결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버블 사례를 보면은 딱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버블이 왔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시장에 많아야 될 것 같고 네. 막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와 미래가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막 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네. 와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제 버블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버블에 대한 그 분석들 중에서 좀 많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버블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림을 그린 부분인데 이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돼야 버블이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는 새로운 신기술이 있어야 된다. 신기술이. 네. 왜냐면은 신기술이 올라가려면은 새로워야 얼마나 돼요. 좋아질지를 몰라야 돼요. 기존에 알던 거 가지고는 버블이 그러니까 생기기 어려워요. 이만큼 좋아지겠지 이래야 네, 돼요. 이 신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 영향이 강해야 된다. 네네.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정 정책을 그렇게 들이붓고 있잖아요.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네. 삼성전자한테 미국에서 구조를 준대는데 네. 사람들이 안 놀래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돈을 준다는데 안 놀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익숙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바탕에 하나에 이게 심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심리가 강해져요. 군중 심리가. 그죠? 이 군중 심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 세 개가 있어야 트라이앵글이 완성되면서 버블이 나타나는데 제 생각에 지금 신기술은 AI로 있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아직 사람들이. 아직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버블일 때는 이 정도의 폭의 조정이 잘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올라갔다? 정책이 바뀌었네? 아닌가? 어. 그러면 다시 했다가 환율이 이러면 아닌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때는 이 버블이 발생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저한테는 지금 아직 느껴지지 확인이 않습니다.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질문을 이렇게 드려서 그러면은 왜 심리는 아직 버블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는 조건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면은 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이게 것도. 지금 심리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 뭐 이효석 아카데미 이런 채널들께서 너무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세요. 정보를 그죠? 정확성이 기술이나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정확성이 올라갔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이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이 버블이라는 현상은 누적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버블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똑같은 현상을 지금은 막 미리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과거의 움직임하고 다른 그림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가격에도 그게 먼저 빨리 반영이 갔다가 아닌가 하고 막 흔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어허. 자산 가격에. 네.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한 만큼 이 심리가 극단의 흥분에 잘 안 가요. 마치 예방주사를 미리 맞고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심리를 아직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 좀 반대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거나 아니면 네.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심리를 그 비이성적 과열 그 책에 보면은 사회적 전염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전염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야 이랬대 저랬대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전염되느냐. 그래서 야 쟤 부자 됐대. 아 그래 나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얼마나 빨리 전달되느냐가 이게 그 심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걸 봤는데 네네. 그게 계속 되는 동안 버블이 계속 커지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속도 빨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저는 이 개인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개인적인 존재의 비중이 한 30% 되고 집단적인 성격이 70%라서 인간을 하나로 얘기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얘기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존재일 때의 특성과 개인적인 존재일 때의 특성이 같기도 하지만 다른 면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군중이라는 거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군중 심리가 왜 안 나타나냐는 얘기하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개인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욕구는 생존 욕구예요. 생존. 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는 살아야죠. 거죠. 네. 근데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는 생존 욕구가 아닌 다른 게 가장 근원에 있는데 저는 그게 시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시기심. 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이고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버블이라는 건 이 군중의 시기심이 극단적으로 작용했을 때 그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시기심이라는 것은 대상이 되려면 나도 하면 된다라고 쉬워 보여야 돼요. 아 그렇죠. 야, 이게 나 공부 열심히 학교 하고 다닐 때 별거 그렇죠. 아니었는데 왜 제가 그렇죠. 저러고 살고 있지?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그죠? 거죠. 그러니까 남을 깔보고 나도 할 수 있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정보와 뭐 플레이하는 대상, 뭐 최근에는 이제 유리기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지금 CXL 얘기하다 왔잖아요. 네네네. 너무 쉽지가 않아요. 넘볼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고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요즘 뭐 사실 이제는 운용사에서 금융회사에서 개인으로 힘이 많이 넘어가셨잖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몇 천억 하시는 개인분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운전 열심히 하시잖아요. 잘 하시고. 맞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다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나중에 쉬울 때는 이게 머니플로우와 아이디어가 합쳐져야지 시장에 머니플로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쉬움이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질 않아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지금 20조를 안 넘어요. 이게 작년 여름 수준을 안 넘고 있어요. 눈먼 돈들이 들어오는 마지막 단계는 이 시기심은 눈이 먼 상태예요. 눈먼 돈이 들어오는 거지 눈 있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다. 뭐 그렇죠. 그런 생각 네, 들고 네. 그러면 당분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그렇죠. 편인 예, 거죠. 예, 네네. 예. 그러면 시장이 좀 흥분하기보다는 좀 지금 정도 수준에서 약간 왔다 갔다. 박스권 정도 예,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박스권이 잘 아시겠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 번 맞춰야 돼요. 네. 요 정도 위에서 상단에서 팔고 그렇죠. 하단에서 그렇죠. 사고 예.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네. 이제 주도주는 좀 바뀌고 막 이런 게 좀 있으니까요. 잘 하셔야 됩니다. 파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파월이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노골적으로 줬어요. 네,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기존의 방식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죠.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였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이제 어제도 보면은 또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막 그렇죠. 여기서 자꾸 이게 파월이 입장이 바뀌는데,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파월이 상당히 좀, 뭔가 좀 그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파월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많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파월은 있었고 네. 굉장히 트러블이 서로 많았고 한 부분을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경험이 없는 것보다 많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게 그쵸.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월은 미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 네. 였었나요? 아무튼 돈 많이 버셨죠. 아니요, 그냥 집안이 돈이 많습니다. 집안이 돈이 많네요. 네, 네, 네. 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음. 집안에 돈이 많고요. 가장 미국의 그러한 그 정규 교육에서 가장의 미국의 가치와 핵심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육을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받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미국의 가치와 인류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잘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에서 어느 한쪽이 유리해서 내가 이쪽을 선택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분의 관심한테는 저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우리가 파월을 좀 희화도 많이 하고 그렇죠. 약간 놀리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무슨 뭐 돈 뿌리는 거 뭐 얘만 나오면 뭐 하고 뭐 이런 그 그렇죠. 짤들이 너무 많아서 짤들이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파월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저 사람 맨날 말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사님의 생각은 거의 뭐 미국과 인류의 가치를 생각하는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짤은 우리가 만든 거고요. 그럼 우리가 만든 거죠. 네. 파월이 만든 게 아닌 거고요. 이 바둑에서도 두 수를 보는 사람은 세 수를 보는 사람의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섯 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예 감도 안 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파월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 수나 두 수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었다가 그렇죠, 그렇죠. 뭐 좋은 사람이었다가 나쁜 사람이었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다섯 수 때문에 하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단 돈이 많고 일단 경험이 있고 교육을 많이 그 받았고 파월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 경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월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정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인터넷에 수도 없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냥 AI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뭐 직접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파월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 파월 어느 대학교 나왔니? 전공은 뭐니? 누가 교수였니? 교수의 성향은 뭐니?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요즘 가입해놓고 많이 안 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아니, 저 열심히 쓰고 열심히 있습니다. 쓰고 계십니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12월 달에 했던 파월의 행동에 대해서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래서 저는- 해석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그 12월 달은 제가 페이스북에 쓴 표현인데 007 살인 면허처럼 위험자산 취득 면허를 준 날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바로 2주 전까지만 해도 파월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가 네. 갑작스럽게 바뀌었어요. 사실 되게 의아했고 그날 이후에 며칠 있다가 역사상 고점을 시장은 뚫고 계속적으로 갔었고 그쵸. 그러다가 3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너무 우리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조심스러움과 걱정과 부담감이 있는 상태인데 그때 갑자기 5월달 큐티에 관련된 뉘앙스를 주면서 아직도 더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거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아하. 이것은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의도는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방향이 뭔가에 필요하다. 그 필요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당연히 미국한테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지속되는 방향이 계속되면 굉장히 많은 버블이 발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텐데 그 버블의 자금들은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들 아닐까요? 미국의 빅테크로 가장 많이 버블 상황에서 자산이 들어가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발생할 버블이면 나에게 들어오게 하면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방향성으로 계속 가는 게 전체 제 생각엔 인류의 앞으로 가야 될 과학의 발전 방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류나 미국한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들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파월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혹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파월의 하는 행동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플레이들이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5%까지 가서 뭐 다 뭐 망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옐런과 파월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진정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험자산 랠리가 났는데, 네. 사실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주식들을 누가 끌어올렸냐 그러면은 우리 서학개미를 포함한 글로벌 자금이죠. 해외 투자자들이 네. 미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 국익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어. 네, 좋은 거죠. 아, 그게 처음에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위험자산이 먼저 달러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 최근에 안전자산으로도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현상이 들어가 있는 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의 자산들이 완전 자산에 가까울 수 있도록 파월이 행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오전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써놓은 글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요즘에 보면은 AI라는 걸 보면은 저는 이거는 B2B도 아닌 것 같고 B2C도 아닌 것 같고 B2G인 것 같다. G인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AI를 하는 애들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칩 만들어서 AI 하는 거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 미국이 보면 미국을 위해서 해라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거는 B2G여서 고객이 미국 아닌가. G도 한 군데네요. 그러니까 원지, B2 네, 원지지. 원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네. 의 고객이 네. 미국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고객은 돈을 보조금으로 그냥 꽂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생각 드는 거는, 그 현상에서 예외일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유럽은 그 현상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우리나라 같이 그 유럽이 아닌 미국의 우방들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죠. 지금 우리랑 일본이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대만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현상에서 단 하나의 예외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B2G라는 표현에 B2G라는 게 정확할 수 있겠네요. B2G. 2G. 예. 중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 예. 중국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테니까요. 어떻게든 할 거니까. 예. 이게 자연스럽게 중국과 미국의 패권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그거는 이제 이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우리 뭐 평생 가도 안 끝나요. 이렇게 끝나죠. 네. 얘기하셨고 계속 가는 거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이 지금 좀 자신감이 지나쳤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그게 뭐 시진핑 1인 체제의 문제점이라는 것으로 스스로도 밖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이 최근 올해 들어와서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한마디로 민생이죠. 네네. 민생도 챙기고, 뭔가 지금은 이제 자기네가 생각하던 대로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정부의 위쪽에서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미국과 지금 대드는 그러한 구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드는 구간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 하에서 다시 대들기 위해서 준비를 더 세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고 민생도 살피고 해야 되겠느냐라는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의 판단에서 후자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준비해서 다음 한 번 더 할 거를 칼을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일단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단도리를 하자. 단도리도 뭐 이런 거. 하고 진지도 챙기고 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식량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 다 챙기고 다시 때를 도모하자라는 식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의 반성이라고 했는데, 뭐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가지죠.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좀 이번에 좀 진지하게 하자. 그러면 이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죠. 지금같이 조용하게 별 얘기 없이.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챙길 때는, 이럴 때는 좀 조용해질 수밖에 없죠. 자신을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를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다시 파악하고 네. 개선책을 만들고.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죠. 저 장교입니다. 장교시잖아요. 네. 정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비 기간. 훈련 끝나고 나면. 그렇죠. 네. 훈련 끝나고 나도 정비 기간이 있는데, 어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잘 안 네, 먹히면 그 사이 기간과 이게 있어야죠. 그 기간이겠죠. 자,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네.
그러면 중국 시진핑이 했던 실수는 무엇이고 네. 그 실수를 반성을 한다면은 그거는 과연 고칠 수 있는 것인가?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윈을 혼내준 게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공동부유를 안 할 거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미국한테 너무 대든 게 잘못한 것 같다면 안 대들게 뭐 이런 건 뭐 가능하겠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패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제국을 이끌었던 나라들은 그 제국의 피크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1위인 국가를 향해서 2위가 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다양성을 줄이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걸 정치 체계나 여러 측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문제가 많은 있는 거예요. 거지. 이게 아무리 동양이 집단적인 체제고 서양이 이렇게 분산적인 체제를 선호하는 그런 아예 방식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정치에 있어서는 탑 계층의 문제지 탑을 집단적으로 다루다 하더라도 중간부터는 다양성을 늘려놔서 집중화되지 않는 부분들의 다양성이 사회에 새로운 힘과 에너지와 방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화된 구조를 만들어서 저렇게 강한 미국과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일단 안 맞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정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브프라임이 끝나면서 중국은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절하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유럽 위기가 터졌을 때 유럽과 미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국이 도와주면서 자신들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스스로 격상시켰고 그러고 나서 중국 굴기라는 대국 굴기라는 말을 만들어서 2017년 18년부터 튀어나간 건데 그때 생각했을 때보다 사실 미국이 더 센 나라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보인 모습은 미국이 갖고 있는 안 보여줬던 경쟁력이 더 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황도 그렇고 자신들에 대한 그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국이 피크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다양성이 증가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핵심이죠. 네. 이게 핵심이구나. 아니 진화의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단세포 동물로 시작해서 다세포 동물이 돼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방식은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다양한 음식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인간이 저는 그 좀 뭐 생각마다 다 여러 다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잡식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은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이빨의 구조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채식을 하는 분들의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이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연적인 구조는 잡식 동물이라는 거죠. 송곳니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금니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잡식 동물이라는 것이 전체를 지배하는 종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든 건데 다양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골고루 먹으면 돼요. 뭐가 좋다 이렇게 텔레비에서 풀어나오고 열심히 팔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는 되게 좋은데 우리는 잡식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골고루 드시면 특히 이제 그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정말 단백질도 먹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양성 얘기 나오니까 저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고민이 하나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허용해 준다라고 표현해 보면 이 허용해 준다라는 것이 그릇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크면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릇이 크면 여기서 니네들 와서 하든 뭐 하든 다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풀어줄 수 있지만 중국은 그릇이 작았던 것 아닐까. 그래서 허용해 줄 수 있는 다양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릇이 작았든지 중국의 그릇이 작았든지 허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허용을 못한 것 아닐까. 근데 그것은 만약에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라면 말이 됩니다. 근데 이미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알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통계를 보시면 어떤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에 그 도시의 인구 구성을 보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 도시에 가장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청나라, 명나라 때는 그때는 청나라, 명나라 도시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보고 알아요. 그걸 경험해보고 아는데
지금 그때만큼의 그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그게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브프라임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야 이거 미국이 저거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유럽 사태 나타났을 때도 그냥 그리스 이거 골골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 좀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자신감을 너무 이제 해놓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뭐 아프리카에도 막 돈 빌려주고 해봤는데 요즘에 보면은 다 지금 부도나가지고 지금 그렇죠. 돈 못 받게 생겼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 유럽이기 때는 좀 정황이 하나 더 있는 게 도와줬는데 예. 도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이 무시했어요. 아. 한마디로 삐진 거구나. 빈정상한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예. 안 될 애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국제기구에서의 위치, 위상, 뭐 투표권 이런 것들을 늘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쌩 깠어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 받은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열 받으니까 더 강한 행동이 나왔어요. 투자도 이 감정이 흔들릴 때 하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결정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미국의 상황은 네. 조금 이제 중국이 그런 상황일 때 미국은 더 치고 나가서 네. 이렇게 할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미국은 다 이거 어차피 다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가 돼가려고 한다면 저는 지도층의 나이가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30대 총리들이 나오는 나라들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 30대 총리도 나오시고 하는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는 다 문과에서 대학 총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지금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학 총장도 공대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비중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학계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센터장 보시면 예전에는 다 매크로나 금융 보시던 분이 하셨던 거잖아요. 금융도 어차피 매크로니까. 근데 지금은 IT 출신 아니면 센터장 못 해요. 이제는. 그렇구나. 그러네. 그렇잖아요, 실제로. 최도현 센터장이나 이승훈 센터장이나 다.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그 방향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빠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그걸 빠르게 하는 데들은 이 돈에 관련도가 높은 데들이고 이 권력 구조에 가까운 데들은 늦게 변하는데 이게 한 10년 지나고 나도 지금 대학 총장에서 공대를 안 나왔는데 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의 변화를 이해하기에는 이효석 대표님이나 저도 이제 늙어서 안 돼요. 뭐 저런데. 네. 이제 40대 중후반 되시고 저 이제 50대 초중반 돼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대나 40대 초반에서 그러한 지도층 리더가 나와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미국 사회가 스스로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존의 기득권들이 그거를 안 놓는 거죠. 기득권이 정말로 기득권이고 어른이라면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젊은 세대들과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그게 그냥 대부분 2등 국가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패권 국가가 지속되려면 그런 모습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리나라가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은 왜 모르겠죠. 정년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정치인들이 젊어지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아니, 정치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약간 민감할 수도 있어서 두 사람 어차피 나이가 그렇게 큰 차이 없잖아요. 둘 다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 얘기한 논외로 지금 이제 미국과 이제 뭐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뭐 AI가 돼도 좋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지 좀 뭐 이사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선거에 대해서요? 네, 아니 뭐 그냥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요번에 좀 놀랐죠. 사실은 그 민주당이 좀 더 쉬운 상대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쪽이 또 리버럴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더 쉬웠다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중국 지도층이라면 지배층이라면 저는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되길 원할 것 같아요. 차라리.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내고가 됩니다. 내고가 되는데 저쪽 민주당은 내고가 안 돼요. 내고를 할 의지가 없어요. 생각이. 지금 뭐 바이오도 확장하고 남의 나라 가서 장비 팔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점점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내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아마 저희 정화수도 하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트럼프가 되는 게 트럼프 낫겠다. 되더라고. 네.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크립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걸 네. 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과거에도 해주셨지만 네. 좀 신선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크립토 회사에 있었어가지고 네. 온몸으로 이제 맞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재작년이죠. 재작년 5월달에 그렇죠. 네. 루나 사태 터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월달에 FTX가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옐런이 네. 제 기억에 루나 터지고 나서 네. 약간 웃으면서 나오면서 그렇죠. 야 이제 니네 네. 국채 갖다 해놔라. 왜 안 그러면 혼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저도 야 이게 나는 힘든데 그렇죠. 남들 힘든데 그렇죠. 관련 사람이 힘든데 네. 이 옐런은 내 수대로 돌아가고 있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법권이라는 개념으로 사법권 시장을 바라본 건데요. 그 사람들은 이 제도적인 측면을 새롭게 생기거나 뭔가 없어지거나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도, 참여자의 숫자 이런 것보다 제도가 변화가 더 중요하죠. 근데 그 당시까지는 제도가 불완전한 상태였고 사실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에 있는 곳은 뭐 터키였나요? 그 금지시켰던 게 그 여러 나라에서 금지시키는 나라도 나왔고 네네네. 미국 정부에서도 그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SEC 차원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물론 SEC는 아직도 좀 부정적인 멘트를 가끔 하시긴 하지만 그러고 있었던 상태에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었던 상황에 루나 사태가 터졌고 루나 사태 때문에 아주 정말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한 분위기까지 일정 부분 생겼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 그 권도영이라는 그 사람한테 싱가포르 국적이고 한국 태생인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법권을 미국이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사법권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는 국가니까 웬만하면 꺼리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로 자기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되길 바라고 있는 데는 사법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미국이 새롭게 생긴 자산에 사법권을 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늘리는 방식인 거잖아요. 원래 뭔가가 안 될 때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줄이려면 아무 얘기 안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는 또 그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하는 것은 그건 바본 거죠. 미국이 그런 바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도 사법권으로 들어갔고 FTX 잘 마무리해서 처리시켰고 그리고 나서 현물 ETF 승인했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의 궤적들이 그때 처음으로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저는 그게 루나 사태가 그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에 크립토를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갔다. 그 전까지는 사실 중국 쪽에서의 그 아시아 쪽에서의 움직임이 더 많았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자기가 필요하니까 편입시킨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는 한 6만 3천에서 6만 6천 달러가 그 당시 전에 두 번의 쌍봉으로 피크였었던 가격인데 최근에 승인되면서 지금 최근에는 7만 6만 선에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당시에는 저항선이었는데 지금은 지지선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립토 이게 블록체인 이후 자산이 네. 미국에게는 그러면 이익이 된다고 봐도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라고? 이게 IT 베이스로 데이터화된 사회로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통화의 거래도 IT와 관련된 방식의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것이 갖고 있는 방식이 앞으로 사회의 데이터화된 방식으로 가는 것과 잘 어울리는 조건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으로 거래하고 그다음에 STO 시장 방식으로 해서 전체 시스템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변화된 사회에 맞는 방향인 거죠. 그것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네. 뭐 좀 뭐 한끗발 하잖아요. 아이, 좀 뭐 그럼요. 미국에서 뭐 네, 엄청 영향력 있는 분인데 네. 요즘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STO 막 해가지고 STO가 금융의 미래다 막 이래버려요. 막, 네. 막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미국이란 나라가 이 자산을 대하는 자세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블랙락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JP 모건이 예전에는 미국의 채권 거래를 뒤에서 다 거래하는 회사였다가 블랙락으로 바뀌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JP 모건을 실질적인 중앙은행, 민간 중앙은행이다라는 말을 불렀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JP 모건이 네. 뉴욕 연준하고 네. 이제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그렇죠. 채권 거래를 네. 그러니까 채권 거래라고 하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면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는 거래를 그러니까 하는 거고. 저 FOMC요. FMC. 네, FOMC에서 처리하는 모든 채권 거래를 블랙락이 해요. 그리고 블랙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거나 같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락이라는 것은 그냥 민간 기관으로 보시면 안 되고 네네. JP 모건과 함께 미국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관이라고 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작년인가요? 저희 연례 서한 같은 걸 쓴 걸 보다가 저 좀 서문에서 좀 으뜨하겠던 게 네. 우리 자기 회사를 소개하면서 네. 우리는 좋은 파트너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써놓고 그 정부겠죠. 파트너는 네. US 거버먼트 거버먼트. 네. 파트너가 정부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은행도 아니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이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랑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다이먼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연례 사안을 보면은 거의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파월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혹은 뭐 인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이먼 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는 우리 이 기업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인류에 계속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같은 곳이니까요. 성격이. 같은 곳이구나. 네. 이게 좀 더 들어가면 막 음모론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갈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우리 이제 투자 아이디어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요. 네. 이사님이 지금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이제 요즘에 이제 요런 흐름으로 가면 요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요즘은 흐름이 너무 강해서 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뭐 두 글자죠, 뭐. AI죠. AI. 네, 그래서 네네네. AI에서 파생되거나 중심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라서 그렇기 때문에 7분 우선 이상이 됐기 때문에 좀 버블이 껴있는 약간 거품이 껴있는 애들도 사실 있잖아요. 거품. 네. 근데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현상이 세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와 가짜를 잘 가리셔서 진짜인 애들 하이닉스 진짜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헷갈렸는데 점점 더 진짜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돼서 뭐 후공정을 테스트하는 업체 뭐 등등 여러 군데 작은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반짝반짝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잘 찾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AI라는 현상에 붙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1년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이 관련된 기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AI 현상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생각되는 것은 지금 아직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지 않은 게 원자력인 것 같아요. 전기도 어차피 얘기가 네. 나올 거니까. 원자력은 아무리 대체 에너지로 그 전체 비중을 석탄에서 옮겨간다 하더라도 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간대를 맞춰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자력밖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저 발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일단은 좀 깔아주는 게 좀 있어야 된다. 일단 깔아주고 그 풍력이나 태양광이 안 돌아갈 때 그때 그때도 잘 커버해줄 할수 있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의 기능이 세겠죠. 네. 그래서 안정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원자력은 양도 늘려주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게 그 뭐 SSD로만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뭐 향후에 사람들이 점점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형 원전 뭐 이런 쪽에 예, SMR 뭐 이런 SMR 쪽이죠. 이런 네. 쪽에 매크로 관점에서는 네. 혹시 이제 뭐 전망을 해주신다면 금리나 아니면 환율이나 이거 환율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 금리는 좀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면 금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박스권을 계속 변동시키면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5% 6% 간다는 사람은 없고요. 이게 다시 2% 간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밴드를 정해놓고 그 밴드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밴드가 한 3개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에서 4.3이었다가 4.1에서 4.5 사이로 옮겼다가 지금 가장 최근에는 지금 4.85 정도까지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상단을. 그래서 그 정도를 변동하는데 그 변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페드의 입장보다 채권 시장이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비슷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더 약하게 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연초만 해도 그 올해 한 150bp를 인하할 거라는 예상을 시장은 반영시키고 있었잖아요. 네. 그건 페드보다 굉장히 거죠? 앞서갔던 거죠. 지금은 비슷하거나 살짝 데려도 보수적이 뒤섞어가는 상태예요. 그 위치가 중요하지. 지금의 그 채권 금리의 변동성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지난주에 채권의 변동성인 무브와 주식의 변동성인 빅스가 계속 같이 움직이지 않다가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브가 훨씬 높잖아요. 빅스는 네.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니까 빅스가 올랐을 때 무브도 같이 올랐어요. 그 현상은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산의 변동성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업계에 있거나 채권 전문가분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유튜브 보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페드보다 뒤처진 방식이 있느냐, 앞에 있느냐, 같이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중요도를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드가 기준인데 너무 앞서가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뒤서가면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채권 시장이 너무나 앞서가 있던 상황에는 유동성이 더 좋은 쪽으로 위험 자산에도 작용을 할 거라고 사람들은 반영해서 위험 자산의 가격을 올리는 데 작동을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게 다시 뒤섞가니까 그 뒤섞가는 흐름만큼 위험 자산도 조심스러운 영향을 받았겠죠.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제 코스피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권이라면 그 상황을 거꾸로 대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계속적으로 빠질 것 같을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되고요. 반대로 그죠? 예. 이제는 완전히 버블 발생할 것 같아. 다 됐어 라고 할 때 주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박스권에서의 방식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박스권이 어렵다고 한 게 의사결정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올라갈 때는 이것을 내가 언제 사지, 늦게 산 거 아니야 라도 그때 사도 더 올라가면 수익이 나잖아요. 많이 났냐 적겠냐의 차이지 수익은 다 나는 장이고, 빠질 때는 내가 너무 무서워서 혹은 욕심 때문에 못 팔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팔아야지 해서 판 사람과 그 후에 판 사람과 어차피 다 손실이에요. 맞죠. 손실이 많으냐 크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의사결정을 빨리 할수록 더 유리한 거죠. 지속적인 상승장과 지속적인 하락장은, 박스권장은 여러 번 의사결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은 그런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정말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있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많아요. 그분들은 파이팅하고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유지하고 계시는 거나 일정 부분의 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그 흐름을 다 맞추려고 하시면 그게 더 많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좀 힘을 빼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것 같을 때 막 힘 줘가지고 막 더 사고, 막 이게 빠질 것 같을 때 무서워서 막 이러지 말고 좀 약간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율을 좀 잘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더 강해지는 건 박스를 깰 수 있는 로직이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지금 106인가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6, 이게 한 107 정도죠. 이게 한 110 가버린다. 이러면 크래시 로직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미국 장중에 한번 굉장히 달러 인덱스가 세게 올라갔다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크래시 로직을 한번 트라이하거나 뭐 누군가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하거나 그걸 대비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장중에 가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환율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오종태 이사님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온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해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네.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그 올해 이제 벌써부터 많이 더운데요, 날씨가.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저 박스권이라는 제 생각이 만약에 진짜로 발생한다면 시장은 좀 대응하기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계속 빠지는 장보다는 뭐 수익이 더 나으시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효석 대표님 요즘 뭐 많이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슈퍼패스. 네, 만들고 계시고 한데 네. 슈퍼패스 하세요. 예, 네.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그 공부도 하시고 좋은 책도 몇 권 찾아서 읽으시고 투자라는 게 지식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지능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의 두 가지를 잘 조화를 맞추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슈퍼패스 아직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식 초고수가 직접 알려주는 종목 발굴 노하우부터 매매 스킬까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만 담았으니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